민사집행법은 지금 법전이 독립적으로 있지. 근데 이 연역을 보면 2002년이 월드컵 했는데 이때 민사소송법이 대폭 개정이 됐어. 그래서 신민사소송법이라고 부를 정도로 대폭 개정됐는데, 원래 민사집행법은 독일법적으로 본다면 민사소송법이라는 큰 법 속에 집행법이 같이 있는 거야. 지금도 그래, 독일은. 민사소송법에 한 챕터가 민사집행, 강제집행이 있어.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일본이 이걸 갖다가 독립시켰어. 1980년대, 90년대. 근데 일본은 아예 여러분이 민사집행이라고 부르는 것 플러스 민사보전, 가압류 가처분, 요것까지도 분리를 했어. 그래서 일본은 현재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민사보전법이 있어. 한편 우리는 2002년에 독립을 시켰어. 독일처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일본처럼 같이 민사소송법에 있다가 2002년에 독립을 시켰어. 다만 일본하고 똑같이 하기는 좀 그랬는지 여기서 민사, 보전, 가압류 가처분까지 같이 넣어서 분리독립했어. 그 이전에 일본은 민사집행법과 민사보전법까지도 나누면서 이렇게 규율의 체제를 그렇게 했는데, 이해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민사보전이 집행법에서 같이 지금 하고 있어. 일본하고 그 부분은 조금 달라졌어. 근데 왜 그럼 일본은 그랬느냐? 이 민사집행하고 민사보전이 들어가면 막 체계가 조금 이상해. 가압류 가처분은 어떤 거냐면 집행권은 판결, 예를 들어 판결을 들려면 판결의 확정 전, 더더욱 소재기 전에 뭔가 가압류한다. 가처분한다. 종래의 집행은, 전통적인 집행은 확정된 판결 또는 그것과 같은 집행권은, 아까 외국 판결의 경우는 우리의 승인 집행을 통해서 하는 거. 그 단계에서 집행이 들어가서 그때는 가압류가 아니라 본래 곧바로 압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뭔가 연관은 있어서 같이 규율을 했지만 틀려, 조금. 그런 정도의 개념이야. 되겠지? 법 체제는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는 민사집행법 뒷부분에 보전 절차라고 되어 있는 거야. 가압류 가처분. 그럼 개념 보자. 원래 확정 판결같이 집행권원이 될 수 있는 건 확정 판결 말고 우리가 민사소송법에서 뭐 배웠냐.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주문 1항에 어쩌고저쩌고 줘라. 주문 2항에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겼을 때, 일부 승소든 이겼을 때 주문 3항의 재산권상에 관한 청구는 직권으로 가집행할 수 있음을 붙인다. 가집행이 붙었으면 확정되지 않았을 때도. 그러니까 두 번째 집행권한이 되는 건 가집행이 붙은 선고부 판결, 종국 판결. 이런 것도 된다. 이제 이 정도, 그러니까 조금씩 익혀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 방법은 한꺼번에 쫙 무슨 대단한 데든 막 이렇게 나열식, 암기식이 아니고 이렇게 조금씩 익혀나가는 거야. 저절로 익숙해지도록. 알겠어? 막 보통 같은 거 하기면 해가지고 10개 이렇게 하고 가겠지. 자, 그럼 확정 판결을 갖고 아까 말한 대로 집행 대상이 그런 유가증권 같은 것 등이 있을 수 있어. 아까 이미 하나 나왔죠. 그럼 대표적인 게 뭐야? 부동산이야, 대표적인. 채무자의, 즉 피고로서 줘야 되는, 여기 와서는 채무자의 부동산. 이게 이제 일반 아주머니들도 뛰어드는 경매, 부동산 경매. 그거 하는 거야. 압류해서 이걸 경매 붙여서 팔아서 그 대가를 환가해서 배당을 받는다. 이런 루트로 가는 거야.
이게 대표적인 거죠. 근데 이 채무자의 재산이 채권인 경우가 있어. 월급, 예금. 그거 많이 들어봤죠. 뭐 월급 차압당했다. 그 차압이 압류야. 옛날 일본 용어로, 일본은 아직도 차압이라고 하는데 그 압류야, 압류. 월급을 압류해서, 월급 압류한 다음에 월급은, 그런 월급이나 예금은 환가하는 것을 경매라고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압류하면서 이제 앞으로 사례 문제가 계속 나와. 압류 및 추심명령, 압류 및 전부명령. 그게 그거야. 그럼 물권법에서 배웠다는데 이 물권법에서 저당권은 이 확정 판결 등의 집행 권한에서 어떤 차이가 있냐? 그 대답해봐. 없이. 즉 저당권 설정 등기된 것만으로 채무를 안 갚으면, 변제기간 동안 안 갚으면 다시 판결을 거칠 필요 있냐? 없이. 집행권한 자체가 없이 그 자체로 집행 들어가는. 그러면 여기서 그 저당권은 뭐야? 그 특정 부동산에 걸어놨겠지. 여기서 만나는 거지. 왜? 물권법에서 뭐가 필요성이 있었다 이런 거지. 이렇게 해서 만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배우는 건 실은 요거는 지금 집행법의 한 챕터 어딘가에 소 챕터로 또 있어. 이게 본격적인 게 아니고 요걸 가지고 본격적으로 요 얘기를 하면서 요거는 한 챕터로 또 해주는 건데 요게 지금 우리가 집행의 본격적인 거. 여기서 만나긴 만나지. 그러니까 저당권을 얘기했던 건 요 루트로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이게 부동산이 아니고 채권일 때는 압류는 묶어둔다. 한 다음에 압류 다음에 현금화가 추심명령. 보통은 별개인데 입에서 그렇게 배서 나오는 이유는 실전적으로 압류하고 나서 추심명령으로 갈 때는 건지 신청할 건지 압류를 하고 나서 전부명령을 갈 것인지 하는 건데 그걸 일괄로 신청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압류 및 추심명령, 압류 및 전부명령 이렇게 입에 뱉는데 정확히는 압류는 압류만의 어떤 단계고 추심, 전부 요 다음 단계는 이제 금전화, 현금화, 금전화의 단계에서 추심명령을 받아낼 건지. 그럼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는 일단 뭐야? 추심명령은 추심권만 내가 차지하는 거고 전부명령은 아예 채권을 내가 그 월급 채권이라든지 그 은행에 대한 예금 채권을 내 것처럼 만드는 거야. 좀 차이 알겠어? 추심명령은 그걸 내가 추심을 걷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 추심명령에 의해서 예컨대 채무자가 추심에 응하지 않으면 이쪽 입장에서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추심의 소라는 게 들어가. 추심의 소. 이 추심의 소가 뭐하고 자꾸 대비돼서 이야기돼? 추심의 소. 추심의 소송이. 채권자 대위소송. 다시 지금 채권자 대위소송과 추심의 소송이 이원적인 제도를 갖고 있는데 근본적인 차이는 뭐? 비슷한데. 즉 추심에서는 을의 병에 대한 월급이나 을의 병에 대한 예금 채권을 누가? 갑이 을한테 돈 받을 거 있어서 압류해서 추심명령을 받아서 근데 추심명령에 따라서 주면 되는데 안 주니까 추심회소를 갑이 누구한테? 병한테 내는 거지. 을은 중간에 껴있는 채무자지. 이게 채권자 대위 소송과 같은 패턴인데 차이는 뭐냐? 근본적인 차이라고. 이제 같은 제3자의 소송 담당, 법정 소송 담당에서 이제 두 개가 법리가 틀려져. 같은 얘기 틀인데 틀려져서 그걸 어떻게 볼 거냐의 차이도 있는데 하여튼 근본적인 차이. 우리가 집행법을 배우니까 그렇죠. 집행권한이 채권자 대위 소송은 없이 피보전 채권이라는 이게 피보전 채권이지. 이 정도는 이해하지. 내가 더 세면 이 피보전 채권이 주장상으로 이제 하는 거지만 그래서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가장 많이 시험에 나오는 게 뭐야? 피보전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면 기각이라는 학설도 있지만 통설벌레는 부적법 각하 판결시킨다. 그거 되게 많이 물어보는 거잖아. 그 다음에 아까 또 하나 물어본 건 뭐야? 이쪽에 추심회소에서는 갑이 추심소송을 냈을 때 을의 병에 대한 거는 당사자 자격이 없다. 그것도 되게 많이 물어보는 거야. 근데 이제 내가 물어보려는 건 이 부분에 대한 확정 판결이
있어야 되는 거야, 추심연소는. 전제가, 그치? 강제집행을 들어가니까 이 확정 판결이 있어야 되는 거야. 추심연소는 피부인세권이 서로 인정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일단 주장 자체로 들어가는 거지. 확정 판결을 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지. 차이 알겠어? 그래서 왜 그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거야? 왜? 지금 강제집행을 배웠는데. 수업 중에 민사수업 시간에도 했었는데 그 얘기. 되겠지? 일단 개요만 알아도 압류, 추심명, 압류, 증명. 그치? 이게 채권이 아니고 동사님은 어떻게 돼? 요새는 동사는 컴퓨터 정도가 좀 그래도 뭐 50만 원대, 100만 원대. 핸드폰도 고급은 100만 원 넘어가지. 옛날에는 가재도구. 동산이 대상이 될 때 이건 어떻게 해? 이것도 역시 압류. 이건 집행관이 가서 해. 추심명령, 전무명령 누가 해? 법원인데 정확히 말하면 사법보좌가 해. 응? 요거는 집행관이 가서 압류해서 뭐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서 차 붙인다 이런 거. 그 다음에 그걸 역시 파는 거, 경매 붙여서. 근데 이게 물건의 값어치가 100만 원 막 이런 정도급 이상의 동산이라는 건 고급 악기? 이런 거. 그에 대해서 압류해서 팔아서 거기서 환가한다. 이런 거야. 근데 전통적으로는 이 동산의 압류가 뭐 값어치가 있거나 한가서 빈말한데 요새는 별 값어치가 없으니까 부동산이 제일 이건데 부동산은 또 어떻게 보면 뭐야? 압류 등기가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경매 나가는 거야. 근데 이 동산은 그 채무자가 집에 들이닥쳐서 막 하니까 그 심적 타격은 훨씬 커, 동산이. 막 자기의 이 물건이 앞에서 막 더 눈물 날 거 아니야. 네 부담한 등기가 이렇게 해서 동산의 경우 경매를 한다. 라는 단계에서 이제 집행이 들어가는데 요 용어를 알아도 요 집행권은 제일 일반적으로 배우는 게 우리가 판결 절차를 통해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서 확정 판결, 그 다음에 가집행 선고부 판결. 그지? 그럼 민사소송법에서 이런 거 기억나? 청구의 인락, 화해가 220조면 조서화되면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다. 그 다음에 이런 조서가 준재심에 의해서 461조의 판결에 대한 재심처럼 준재심이 되는 취소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220조의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다. 이 확정 판결이 기판력이 인정할 거냐 아닐 거냐는 논란이 있지만 집행력은 있는 거니까 다시 돌아와서 보면 화해조서에서 화해가 돼서 뭐 예를 들어 그 내용이 서로 양보된 내용인데 5천만 원 주는 내용으로 화해가 됐다든지 청구의 인락에 의해서 어떤 청구 금액에 대해서 인락은 피고가 진 셈이잖아. 그게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다니까 그 말을 이쪽에 와서 보면 집행권한이 되는 거예요. 집행할 수 있다. 집행력이 있다. 그래서 집행권한에 가서 보면 이제 순서는 1, 2, 3은 아니지만 세 개씩 가르쳐 주는 거야. 제일 대표적인 게 확정 판결, 가집행 선고부 판결, 그 다음에 화해조서나 인락조서. 그 다음에 확정 판결급은 아니지만 뭐가 있어? 그건 이제 아직 말 안 하고 지금 소송법 얘기만 하는 거야. 독촉 절차를 이용한 지급명령 확정되면 독촉 절차를 이용한 지급명령 확정되면 집행권한이 될 수 있지. 그치? 집행증서, 공정증서. 그거는 법원이 관여하지 않는 특이한 거야. 한 번도 내가 집행증서 얘기를 해준 적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집행권한이 하나하나 익혀나가는 거야. 여러분이 이미 막 어설프게 전부명령, 추심명령, 집행권한, 즉 채무명의, 그 다음에 어설프게 막 배운 게 집행문 부여, 뭐 승계 집행문 이런 거가 이제 어설프게 막 했는데 그걸 하나하나 차곡차곡 해나갈 거야. 일단은 여기까지.